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일본의 100년 기업이 한 3만 개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통계를 보고 이제 우리나라는 몇 개나 될까 보니까 그냥 10개가 채 안 됩니다. 기업가 정신이 100년 기업으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100년 기업은 분명히 기업가 정신이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대로 한우물을 봐온 그 장인 정신을 생각하면서 기업가 정신 콘서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와 함께 기업가 정신 콘서트를 진행해 주실 세 분을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시대를 맞이해서 과연 우리 회사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ESS 전용 렉이라는 걸 개발을 했고요. 저는 항상 새로운 세상을 연구하고 상상하고 있습니다. 항상 미래를 좀 내다보는 그 안목이 좋으세요. 그리고 본인이 목표하고자 하는 거를 세웠을 때 달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거든요. 부딪히면서 계속적으로 이겨내면서 또 그다음에 함께 하려고 하고 이런 게 도전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창조적인 사고로 도전하는 정신을 기업가 정신으로 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산업에 우리의 역할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할 생각에 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종합건설을 첫 시작했을 때였는데요. 협력업체 대표님을 모아서 브리핑을 하고 잔금기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 힘듦이 지금의 기회가 되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무한 신뢰를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고 책임감을 더 갖고 한 번 더 해보겠다라는 게 조금 앞섰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몸소 행하는 이들, 뭔가 할 수 있겠구나. 이 열정으로 시작하면 무엇이든지 이뤄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를 비롯하여 소명 있는 직원들과 가슴 뛰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이 저는 너무 즐겁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저와 기업이 되도록 이 마음을 지속하고 싶습니다. IT 기업을 창업해서 10년 이상을 지속 가능하게 성장시킨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개발자들을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들을 잘 극복하고 넘어왔던 것 같습니다. 직원들을 항상 우선 생각하시거든요. 무슨 일이 발생이 되면 뭔가 이거를 잘잘못을 따지거나 책임 소재를 묻기보다는 일단 직원들 먼저 다독이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먼저 나서서 해결하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대표를 믿고 대표가 직원을 믿고 또 고객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판단이 되고요. 초심을 잃지 말자. 그리고 열심히 하자. 그리고 뒷심을 발휘해서 성과를 이루자. 이 세 가지가 또 기업가로서 가져야 될 어떤 정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일 먼 쪽이 다인리더스의 임모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닥다리 종합건설의 나성민 대표님, 그다음에 인투알의 백운기 대표님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을 보니까 저 두 분은 끊임없는 도전 위주로 이제 기업가 정신을 설명하셨고 또 우리 임모 대표님은 뭐 세 가지인가 얘기하셨지만 그 중에 믿음을 제일 중요한 기업가 정신을 보셨습니다. 자, 우리 제일 젊으신 나성민 대표님, 같은 끝없는 도전이지만 우리 백운기 대표님의 도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셨어요? 네.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은 기업가 정신인 확실한데 정말 이 도전을 통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저 또한 기업가 정신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기업가 정신은 가장 중요한 게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직원들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은 절대적으로 회사가 성장하면 나도 성장해야 된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가운데 도전과 혁신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백운기 대표님은 우리 임모 대표님의 기업가 정신을 듣고 어떻게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그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또 고객사 또 저희 협력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새 기업의 각자의 도전 정신과 이런 것들은 다 공통 분모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 또한 가족같이 직원들하고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회사를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임무호 대표님 어떻게 임무호 대표님은 이제 본인은 믿음이 참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는데 두 분의 이 끝없는 도전 중에 어느 분의 도전이 더 인상적이셨습니까? 저희 회사가 이제 기술 기반 회사다 보니까 우리 백운기 대표님의 도전 정신, 저희들이 그 공감대가 더 큽니다. 사실 기술 기반 회사는 R&D를 투자를 해서 그게 사업화, 상용화 되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위험 요소가 너무 크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혁신하시고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셨다는 게 너무나 존경스럽고요. 사실 그 리허설 때 들었던 얘기인데 매출 1,000억을 달성하셨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너무나 제가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전 정신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 세 분들이 뭐 정말로 어려운 시기를 겪으셨나 모르겠어요. 아마 나성민 대표님은 그중 제일 젊으시니까 아주 어려운 시기는 없으셨을 가능성도 있는데 어떻게 나성민 대표님도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저는 사업을 28살 때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45이 됐는데요. 이제 한 16년이 이제 지난 시점에서 생각해 보니까 많은 고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특별했던 것이 종합건설을 설립했을 때 첫 현장이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니까 얼마나 손해가 막심했는지 정말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이제 했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기업가 정신이 그때 참 발휘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는 정직이었습니다. 제가 협력사들을 모아서 이런 사항을 정확히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어려워서 이렇게 얼마를 손실을 보게 되었는데 이 금액을 좀 이렇게 7년 동안 좀 미뤄줄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누가 이렇게 흔쾌히 해주겠습니까? 근데 그동안 해왔던 저의 신뢰와 믿음이 그걸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7억에서 10억 원 되는 그런 비용들을 7년을 유보를 시켜줬고 다달이 갚아서 제가 그것도 약속을 지켰고 그래서 이 사닥다리 종합건설이 세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 믿었던 것이 지금 흔히 말하는 위기가 기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때 그 아름다운 건축물이 지어져서 지금 사닥다리가 연결 끝에 이게 고리가 되어서 이 기업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훌륭하십니다. 저기 또 뭐 난 진짜 어려웠다 그랬나 꼭 얘기하고 싶다 이런 거. 예, 뭐 저도 잠깐 한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들 여기 와 계시지만 저희가 21년 된 회사입니다. 저도 30살 때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제 ESS 산업에 뛰어들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성장을 한 회사인데요. 3년 전에 저희 고객사로부터 회사가 작다는 이유로 수주를 줘도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을 때 제가 집에서 저희 그날 회식 자리였는데 한 3시간을 걸어가면서 눈물도 흘리고 멋진 미래를 생각하면서 웃기도 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 저를 가장 믿음으로 저를 이해할 수 있는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어요. 열심히 해보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한 200억, 300억 정도 매출하는 회사였고요. 뭐 인력들도 한 5, 60명. 근데 현재는 그 선택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1,000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도 한 200명 정도 가까이 되고요. 그런 도전 정신 그리고 도전하는 선택을 했던 것들이
지금 이 자리를 있게 만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모든 덕은 사모님께 돌리시는 거예요. 아니고요. 이거 영상으로 찍히니까 그렇다고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세 분의 다 어려운 얘기를 듣기는 그렇고 두 분만 듣고 그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직원들하고 시각이 다르거나 서로 통하지 않아서 애로가 많을 건데 우리 임모 대표님은 믿음이 신조시니까 그런 일은 없는 거죠? 있었어요? 또 제 안에 또 아픔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솔직하게 직원들 앞에서. 아무래도 이제 저희 회사가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개발자, 사람 중심 회사인데, 저희는 최근에 이제 뭐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어려운 시기에 어느 시기냐 그러면은 코로나 시절을 얘기하는데, 저는 코로나 시절에 매출이 5배 정도 증가가 됐어요. 저희 시장군이 이제 에듀테크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비대면 솔루션을 저희들이 갖고 있고, 이 비대면 솔루션을 저희가 2018년도에 중소벤처기업부 R&D 사업을 통해 저희가 사업화 시켰습니다. 근데 저희들한테 너무 좋은 기회인데 결국에는 사람이 또 실망을 시키더라고요. 네, 저희들은 일은 많은데 개발자들의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직률도 높고, 그런데 저는 감사하게도 직원들하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개발자들이 대부분 이공계 어떤 성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작은 부분에서도 감동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감성 리더십을 통해 갖고 제가 이제 직원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문제 해결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사전 예방. 힘들면 대표이사실 와라. 항상 열려 있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쿠키도 있고 젤리도 있고 또 시니어 되시는 분은 저희가 골프공도 있고 그렇게 좀 열어놓고 이분들을 대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시점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기회는 되더라고요. 그게 직원과 또 대표와의 어떤 상호 신뢰, 믿음이 통했던 것 같고, 저희는 코로나 시절에 이직률도 뭐 거의 없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 오히려 매출이 증대돼 갖고 기업이 성장하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좋은 얘기만 하지 마시고 혹시 도저히 설득이 안 되는 직원의 예무 그런 건 없으셨습니까? 우리 그런 친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저녁을 먹어야 되겠죠. 저녁 먹고 뭐 주량 상관없이 또 우리 한국인의 정서 뭐 정감이잖아요. 하트 투 하트. 그냥 마음으로 열어놓고 술 먹고 푸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 다른 두 대표님은 혹시 뭐 직원들과의 사이에 어려운 점 뭐 일부러 만들어서 얘기하실 건 없습니다. 예, 뭐 저는 항상 저의 의견을 얘기할 때는 10%만 얘기하고 90%는 듣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상대방 얘기를 다 들어보고 그다음에 저의 의견을 10% 얘기하는 그렇게 소통하고 있고요. 그리고 점심 시간을 많이 이용합니다. 저는 저녁에 술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술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몸이 안 좋아서 저는 점심 시간을 1대1로 거의 직원들하고 많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직원들 얘기를 많이 듣고요. 그걸 또 회사 운영에 반영도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직원들과 1대1로 돌아가면서 식사를 한다. 그것도 좋은 노하우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질문 한번 할게요. 저도 뭐 세대가 그 세대는 아닙니다만 어제 저녁에 고척돔에서 롤드컵 한국과 중국 사이에 결승전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 소리가 뭔 소리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 아니겠죠. 적어도 우리 기업인들한테는. 그래서 어제 우리 한국이 우승을 했죠. 그 중에 이제 팀장이 페이커 이상혁 선수인데, 자, 페이커 이상혁 선수로부터 어떤 기업가 정신적인 요소를 분명히 기업인들이라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뭐 두 어른보다는 제일 젊은 나성민 대표님이 그나마 이상혁에 대해서 알 것 같아요. 어떤 리더십 아니면 기업가 정신 얻으신 게 있어요? 이상혁 선수를 생각해 보면 저도 28살 때 사업을 할 때 좀
빨리 시작하면 빨리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상혁 선수를 생각하면 딱 생각나는 게 딱 그거였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게임을 하면은 뭐라 하잖아요. 너 학교 가서 공부하지 왜 게임을 해? 게임을 해? 그랬는데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 본인 할머니가 혼수를 들 정도로 게임을 그렇게 응원해 줬다고 합니다. 게임을 할 때. 근데 그걸 보면서 역시 믿어주고 끝까지 하게끔 하는 것이 이게 또 전문가를 기르는 게 또 이런 시간이 전문가를 길러내는데 시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됐고요. 그만큼 주위 환경도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또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이상혁 대표를 또 보면서 느꼈던 것은, 이상혁 선수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가 나이가 되게 젊잖아요. 젊은데 전문성을 빨리 찾고 빨리 깨닫고 빨리 성장시키고 끝까지 노력하는 그런 그 모습에 우승했을 때 가장 기분이 좋았다고 해요.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우승했을 때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승이 가장 자기를 크게 만들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전문가는 빨리 달란트를 빨리 발견해서 빨리 가는 것이 가장 큰 기업인으로서 성장하는 그런 덕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그 결승전이 순간 접속이 1억 명까지 그 올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상혁 선수는 28살 중졸에 28살이고 집안에서 이해를 해서 고등학교는 들어갔더니 고등학교 선생님도 야, 너 학교 다니지 말고 게임이나 열심히 해라 해갖고 선생님이 조언을 하셔서 그냥 고등학교 중퇴를 하고 게임을 계속했고 지금 28살인데 참고로 연봉은 50억에서 70억 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280억에 스카우트 제의를 했지만 거절하고 난 계속 한국에서 뛰겠노라. 그것이 바로 이상혁 선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성민 대표님은 그로부터 어떤 그 기업가 정신의 영감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우리 두 대표님도 혹시 뭐 영감을 얻으신 게 있습니까? 이상혁 선수로부터? 그냥 얻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게임을 스타크래프트밖에 안 해봐가지고 요새부터 그죠? 그렇죠. 스타크래프트 그 세대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제가 매우 이제 인상 깊었던 경험을 지난주에 했는데 어떤 그 작은 스타트업 기업이에요. 기술은 매우 좋은. 그런데 그게 아주 헐값에 그것을 어떤 기업에 그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볼 때 조금만 기다리면은 그거에 몇 배, 10배 이상 되는 돈을 받고도 파는데 별 지장이 없을 정도의 기술이었는데 넘겼길래 그분한테 질문이 야, 그거 조금만 기다리지. 그거 대단한 기술인데 그렇게 쉽게 싸게 넘길 게 아닌데 했더니 이분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연구한 그 기술이 빨리 상용화되는 걸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돈 상관없이 팔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기업을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세 분에게 질문 좀 던져보겠습니다. 이게 뭐 기업가 정신이에요? 이런 게? 저는 기술 기반 회사다 보니까 기술이 상용화되고 서비스화됐을 때 누리는 혜택 너무 크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기업인은 결국에는 이윤 추구도 중요하지만은 사회적 책임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저희들도 기술 개발할 때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과연 이거를 우리가 구현하면은 실제 사용자들이 어떤 효과성? 저는 저희 회사가 이제 사람을 연구하는 기업이고 또 커리어를 연구하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제가 한번 강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저희가 커리어에다가 IT 기술을 접목시키고 최근에 이제 AI라는 어떤 기술을 접목시켰을 때는 흔히 얘기해서 사람과 직장 또는 직업군이 미스매칭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저희 회사는 대학생을 연구하거든요. 대학생 1학년 입학해서 4학년 졸업할 때까지 이들의 모든 데이터가 산재되어 있는데 그거를 일종의 통합 관리하고 실제 졸업한 자기 전공 선배가 어떤 산업군, 어떤 직장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빅데이터로 연구하고 그거를 이제 AI로 저희들이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그 규모 있는 아니면은 더 기술력 있는 누군가가 하겠다 그러면은 저는 어떤 돈의 가치를 떠나갖고 바로 저희가 갖고 있는 거를 이전 드리고 그거를 실제 구현돼서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그 직업의 어떤 그 미스매칭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자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그냥 뭐 10원도 좋고요. 아니면 0원도 좋고 저는 기술을 전수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백 대표님도 하시고 싶은 말씀. 네, 저는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잘하는 걸 잘하자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마케팅에 뛰어난 능력이 있을 것이고요. 저희 같이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제조 능력이 뛰어날 것이고 기술 개발을 하는 쪽은 기술 개발 능력이 뛰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두가 다 200% 300% 일을 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대국이 되겠습니까? 근데 다 기업마다 각자가 가야 될 길은 다르고요. 자기의 역할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제 생각이 그러니까 틀렸네요. 저는 좀 기다렸다 비싼 값을 받지 했더니 역시 우리 훌륭한 CEO들께서는 맞는 결단이다. 그것이 또 하나의 기업가 정신이다. 이렇게 판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100년 기업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100년 기업이 미국이나 독일이나 뭐 미국 독일은 각각 뭐 만여 개, 일본은 3만여 개라고 하는데 우리 10개도 안 되는데 그런 이유가 혹시 뭐 기업가 정신이 부족한 건지 정부의 제도가 잘못된 거지 아니면 뭐가 잘못돼서 우리는 그런 것인지 그걸 한번 세 분이 이번에는 세 분 다 우리 임 대표님부터 쭉 이쪽 순으로 한 번씩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는 잘은 모르겠으나 저희 우리나라가 어떤 산업화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100년 기업이 현재 9개라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앞으로 100년 기업이 계속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DNA가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100년 기업 중에 하나가 다인 리더스로 될 거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나성민 대표님. 어떤 어부가 아들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직업을 이렇게 물려줬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물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주는 이제 어부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물고기를 잡아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아버지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걸 담아서 어디다가 써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아버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100년 이상 지속된 기업을 가려면 돈을 물려주고 돈과 물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소명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기업가 정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또한도 사닥다리 종합건설도 가장 마지막 비전인 소명을 가지고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두 분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는 여기 벤처기업부에서도 나오셔서 좀 바라는 것들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조업을 하시는 계신 분들 많고 많은 기업 대표님들 계시는데요. 지금 인력난이 굉장히 심하다고들 다들 말씀하시잖아요. 정부에서 실업급여라든가 또는 청년 보장제도 이런 것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여기 산업에 있는 회사의 대표들이나 경영자들은 분명히 저와 같은 생각이 있을 건데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줘야지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 회사에 대학교 4년 졸업하고 들어오면 연봉이 기본 3,500 뭐 이 정도 되는데 저희는 제조회사라서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기업들 뉴스에서 나오는 건 대기업들은 5,000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그런 괴리감이 상당히 크고요. 그걸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정부에서 그런 복지 차원에서 주는 그런 기금들을 제조회사들한테 좀 배정을 해서
갓 대학 졸업한 친구들이 그런 차별감이 없이 열심히 자기가 배운 것들을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와 같이 공감할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 정책들이 좀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기업인들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고 대신 정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면 우리도 백년 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결론을 맺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많은 기업인들 앞에서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새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명지대학교의 박정호입니다. 사실 제가 방송이나 라디오에서는 뭐 다른 경제 현안들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많이 드리긴 합니다만 제가 가장 오랫동안 연구해왔던 분야는 사실은 기업가 정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명지대학교에서도 창업교육센터를 제가 하고 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과 어떻게 보면 제일 소통하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런 귀한 자리에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큰 화두를 같이 던져보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한국 경제의 미래나 다름없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과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이 또 다른 어떤 대안과 우리 사회를 위해서 어떤 거듭남을 제시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한국 경제가 위기일 때마다 우리 기업인들이 그 대안을 제시해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전 직장이 KDI라는 곳에서 13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요. 그 KDI 근무하면서 어쩔 수 없이 세종시에 살게 됐고 세종시에서 한 7, 8년 동안 살면서 뭐 주무부처의 많은 서기관, 뭐 사무관들 이런 분들하고 조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처럼 옛날 대학 동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과 한 동네 살면서 저녁 때 치킨 맥주 한 잔씩 하면서 이런저런 담소 나누다가 저희들끼리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참 많았어요. 요즘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 세종시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들은 좀 비겁한 것 같고 실제 기업 현장에서 일자리 창출하고 외화 버는 분들이 진짜 애국자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느샌가부터 요즘은 애국자라는 말도 잘 안 꺼내는 세상이 돼버렸는데요.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이 하시는 일에 다시 한번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우리 경제에는 가장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러한 혜택을 누리는 데 있어서 큰 성과를 보였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이분들과 똑같은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국내 CEO, 해외 CEO가 있는데요. 오늘은 국내 CEO 한 분을 소개시켜드리면 왜 나는 거기 안 올렸지 라고 조금 섭섭해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해외 CEO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가장 요즘 핫한 그 CEO 중에 하나라고 하면 이제 CEO가 아니라 거의 연예인급이 된 바로 일론 머스크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일론 머스크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연쇄 창업자라고 불리울 정도로 다양한 창업 그리고 여러 개의 창업을 여러 분야에 걸쳐서 계속해왔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연쇄 창업자고 자신의 호기심 어린 분야라든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창업을 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창업이라는 건 엄청난 무게감이 있는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3번의 창업을 했는데요. 그때마다 정말 뭐랄까 사리가 나온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민과 번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 그냥 뜻없이 창업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미루어 짐작이 있으실 거예요. 이 사업체들이 나름대로의 다 관계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제일 먼저 관심이 떴던 사업은 우주 인터넷 사업입니다. 스타링크라고 부르죠. 전 세계를 단일 인터넷망으로 모두 연결해서 모두 단일 네트워크에 포함시키겠다는 게 일론 머스크의 첫 번째 사업 아이디어였습니다. 근데 이걸 하려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전 세계
세계를 단일 인터넷망으로 전부 연결하려다 보니까 인공위성을 띄워야 되는데 인공위성을 적게는 12,000개, 요즘은 2만 개 이상 띄워야 된다는 게 거의 중론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인공위성을 띄우기 위해서 한 가지 또 허들이 생겼죠. 바로 코스트.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관련 엔지니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우주 인터넷 사업을 내가 꼭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인공위성을 많이 올리다 보면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인공위성을 띄우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드는 가장 큰 이유는 우주 발사체가 일회용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쇄 창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스페이스X입니다. 본인이 다시 재활용하는 우주 발사체를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일론 머스크의 무서운 점은요, 이 사람은 R&D 투자를 할 때 자신만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는 절대 투자하지 않아요. 내가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그 기술을 사용하지 않게 된다 하더라도 이 기술을 다른 누군가가 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냐라는 걸 반드시 물어보고 그런 확신까지 있었을 때만 베팅합니다. 그런데 많은 주변 사람들이 앞으로 인공위성을 올리려는 수요는 계속해서 많아지기 때문에 이 스페이스X가 만약에 완성되는 프로젝트가 된다면 당신은 당신이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용할 우주 발사체까지도 제공해 주게 되면서 충분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스페이스X를 또 연쇄 창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창업하고 나서 일론 머스크가 반드시 필요한 새로운 또 하나의 사업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이제 우주 인터넷이라는 스타링크 사업이 몇 년 뒤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구현이 될 텐데요. 지금도 시범적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랬을 때 일론 머스크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어떤 회사를 인수하거나 설립해야 될까요? 이 스타링크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요. 바로 그래서 인수한 회사가 트위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트위터 그러면 그냥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많은 내용을 올리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갑부로서 트위터마저도 인수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스타링크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펑션 중에 하나가 트위터가 해결해 줄 수 있는데요. 이걸 여기 계신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드릴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스타벅스에 가서 와이파이를 잡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뭘 하셔야 되나요? 와이파이 버튼을 누르고 그러면 스타벅스 와이파이 게이트웨이 같은 게 나오죠. 그럼 거기에 개인정보 몇 개 누르고 와이파이 버튼 누르면 그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타링크도 바로 그 와이파이를 잡을 것과 똑같은 게이트웨이가 필요하겠죠. 바로 그 게이트웨이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트위터를 인수한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은 시점에 트위터에선 다양한 유료 결제 시스템이 들어갈 것이고요. 트위터, 지금 벌써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바꾸고 난 이 X라는 구 트위터에서는 상단이든 하단이든 어느 순간인가 스타링크 링크드라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벌써 몇억 명의 유저가 확보된 앱을 통해서 자기가 구축한 네트워크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가장 쉽게 홍보할 수 있고 가장 쉽게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를 이 트위터 인수를 통해서 쉽게 획득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트위터에서 머지않아 생길 스타링크 링크드라는 그 버튼을 누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제 뇌피셜입니다. 두 가지 버튼 정도를 저는 제일 먼저 팝업으로 뜨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하나는 무료로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광고 봐. 광고 보면 뭐 10분 무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체험의 기회를 주고 이용의 효율성이 있다라는 걸 많은 고객에게 확증시키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광고 보면서 이용하는 게 불편하다면 유료 결제해. 예를 들어 뭐 10불 내면 24시간 무료라든가 이러한 것들로 분명 서비스를 구현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트위터도 이 일론 머스크라는 지금 라이징 스타로 부상하고 있는 CEO가 단순히 재미 삼아서 캐주얼 삼아서 인수한 회사가 아니라 자신이 구축하고자 하는 자신만의 세계관과 자신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럼 교수님, 연쇄 창업이 뜻없는 것이 아니라 다 연관관계가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그럼 일론 머스크의 창업회사 중에 가장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테슬라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2018년도에 블룸버그를 틀어놨다가 일론 머스크가 연설한 내용을 보고 그때 이것마저도 연관관계가 있다는 걸 제가 좀 쉽게 알게 됐습니다. 그 당시 2018년도에 일론 머스크가 블룸버그에 출연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신은 7, 8년 안에 3만 불짜리 전기자동차를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배터리 가격만 4천만 원이 넘는데 3만 불짜리 전기자동차가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해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죠. 그랬더니 그 다음 멘트가 더 황당했습니다. 그 3만 불짜리 전기자동차는 자율주행 플러스 차량 공유 서비스가 같이 될 건데 그 자동차를 구매한 사람이 10년 동안 그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그 사람에게 다시 5만 불을 입금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3만 불을 주고 차를 샀는데 5만 불을 10년 뒤에 다시 입금해 준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비즈니스 모델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도 명지대 출근할 때 차를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면 제 차는 제가 출근하고 퇴근할 때까지 주차장에 그냥 파킹되어 있습니다. 그냥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만들어낼 이 자율주행과 차량 공유 서비스가 같이 되는 3만 불짜리 전기 자동차를 제가 구매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 가지 옵션이 더 있습니다. 제가 명지대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서 그때 한 가지 옵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택시 모드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제 자동차는 제가 일하는 동안 카카오 콜 받으면서 자율주행으로 여기저기 택시 운전을 하면서 돈을 벌고 다니는 거죠. 제가 5시 반쯤에 주차장으로 돌아와 있으라고 설정을 하면 그때쯤 돈 벌고 돌아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계산을 해봤더니 그런 식으로 당신이 10년 동안 그 차를 운행할 경우 10만 불 정도를 벌 것 같은데 당신과 나랑 반반 나누면 나 5만 불, 당신 5만 불 내가 입금해 줄 수 있다는 게 일론 머스크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왜 반을 가져가죠? 내가 산 차로 내가 자율주행 운영해서 택시 운행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하는데 필요한 그 네트워크를 스타링크로 일론 머스크가 제공해 줬기 때문에 나도 그 이익의 일정 부분 포션이 있다는 게 일론 머스크의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자, 일론 머스크 저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오늘 꼭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 사례를 들고 왔어요. 지금 업의 본질이 업의 정의가 송두리째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자동차가 한 대 팔렸을 때 저같이 연구하는 사람은 산업분류 코드에서 이 자동차 하나 팔릴 때마다 자가용이 팔렸다고 코드를 잡아야 될까요? 아니면 택시가 팔렸다고 코드를 잡아야 될까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출시한 이 테슬라 자동차 안에는 일종의 중계기 같은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자신의 스타링크가 훨씬 더 증폭된 네트워크로 이용될 수 있는 중계기 역할도 이 자동차가 일부 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테슬라 자동차는 이통사인가요? 자동차 회사인가요? 업의 정의가 흔들리고 있고요. 본질이 바뀌고 있어요. 이미 우린 그걸 여러 군데서 목격했습니다. 전 세계 100년 이상 된 호텔 체인들을 다 제끼고 호텔 업계에서 가장 높은 시가총액으로 아니면 시장 가치로 인정받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자신들이 지어낸 호텔이 단 한 채도 없어요. 에어비앤비죠.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회사는 정작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택시가 한 대도 없습니다. 우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싸워야 될 것은 고정관념입니다. 이 고정관념을 혁파하고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제품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그 본질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이 지금 이 방법밖에 없는지를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요즘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내년에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타이밍이 최고의 기회였어요. 대공황 시절 이전에 미국의 자동차 회사는 300여 개가 난립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공황이라는 이 혹한기를 그 누구도 견뎌내지 못했고요. 그랬더니 그 뒤에 어떻게 됐나요? 이 대공황이라는 혹한기를 견뎌냈던 이 세 개 회사는 그 다음 반세기 가까이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위기를 극복했기 때문에, 위기를 견뎌냈기 때문에 무풍지대가 된 거죠. 그런데 오일 쇼크 뒤에 가성비나 연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그 뒤부터 일본 가전 회사들이 전 세계를 휩습니다. 한 번의 그 스타일이 게임 체인저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잘 활용해서 여기까지 왔죠. 바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입니다.
금융위기가 터지더니만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20% 초과 공급 상태에 놓였어요. 90년대 후반부터 20여 개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전 세계에 난립되어 있었는데 결국 이 20여 개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 중에서 상당수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혹한기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 회사는 어떻게 했죠? 반도체는 정해진 미래라는 확신 아래 더 과감한 투자를 그 당시 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마이크론 3개 회사의 중심으로 재편됐어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1등, 2등 회사가 이들 회사로 바뀐 겁니다. 지금 어려운 거 사실인데요. 지금이 절호의 찬스라는 게 역사가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다소 위축될 수 있더라도 그러지 마시고요. 다시 우리 경제를 위해서 또 본인을 위해서 또 본인이 꿈꾸는 세계관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어깨를 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우리나라 K-팝의 중요한 인물로는 JYP의 박진영 대표, 또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아마 굉장히 중요한 인물 두 분 중에 한 분일 겁니다. 그 방시혁 대표 의장은 1997년에 그 JYP의 수석 프로듀서로 직접 피카비리에서 이제 JYP 박진영과 합류를 하게 되죠. 그 합류할 그 당시 박진영 씨 말에 따르면 직원은 박진영, 방시혁 그리고 전화 받는 사람 3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회사가 승승장구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큰 회사로 컸죠. 그 큰 회사로 클 때까지 노래를 작곡한 거를 보면은 한 3분의 2는 박진영 씨가 작곡을 했고 3분의 1 정도는 방시혁 씨가 작곡하고 피차 섞어서 프로듀싱하고 했으니까 두 사람의 끈끈한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에 이제 방시혁 씨가 독립을 해서 지금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이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개인 재산은 방시혁 의장이 3조 8천억 원 개인 재산이요. 박진영 대표는 5,200억 원 개인 재산이 그렇습니다. 방시혁 의장이 얼마 전에 그 모교 졸업식에서 한 그 축사에서 나의 성장 동력은 불만이다. 난 너무나 모든 것이 다 불만스럽고 불만 덩어리다. 그것이 아마 나에게 성장을 갖다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만이라는 것은 방시혁 의장은 불만이라고 표시했지만 호기심, 어떤 아까 두 분이 얘기하신 끊임없는 도전, 그렇게 표시를 한 것이겠죠. 좋은 기업가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2주 전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박진영 대표하고 방시혁 의장이 함께 출연한 그 유퀴즈라는 프로를 정말로 우연히 봤는데 좀 한 10분, 20분 보다 잘 생각이었는데 물경 1시간 반 이상을 초집중 상태에서 밤 1시가 다 되도록 그걸 봤던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그 프로에 어떤 그 호기심도 어떤 사람을 집중시킨 게 그 당시 최근 한 1, 2주 동안 1위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상당히 많은 분은 그 프로그램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제가 1시간 반 동안 쭉 보면서 또 오늘 제가 여기 진행을 해야 되니까 기업가 정신하고 관련되는 기업가 정신하고 관련 없어도 탁 들어오는 그게 한 3가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두 사람의 대화죠. 그러니까 두 사람은 너무나 끈끈한 사이인 겁니다. 한 8년 동안 먹고 자고 둘이서 모든 대화를 두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거니까요. 근데 거기서 박진영 씨가 그 두 사람이 오갔던 대화를 소개하는데, 야 시혁아, 너 왜 자꾸만 돈 얘기를 많이 해? 우리는 아티스트야. 음악 얘기를 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마 그 본질에 몰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점이 제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제가 그
기술을 팔 때 헐값에도 팔겠다고 하는 그 두 대표님 얘기도 일종의 그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는 그런 기업가 정신을 언급하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한 7, 8년 동안 먹고 자고 둘이 그냥 모든 걸 둘이 같이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방시혁 의장이 형, 나 이제 형하고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독립해서 뭔가 해보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박진영 씨가 그 즉시 시혁아, 내가 너한테 장애가 되면 안 되지. 얼마든지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그리고 네가 초반에 기반 닦을 때 혹시 뭐 돈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시스템이 뭐가 필요해? 내가 좀 도와줄까? 만들어줄게. 그랬더니 그 방시혁 의장이 자기가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자기가 그 얘기를 하면 7, 8년 동안 둘이서 하지 않은 일이 없이 모든 걸 둘이 같이 해왔는데 그 얘기를 하면 야, 며칠 생각해보자. 야, 1년만 더 같이 하자. 이럴 줄 알았는데 그냥 곧바로 너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한테 방해가 되면 안 되지. 그런 걸 보면서 박진영이라는 분이 참 그 부하 직원에 대한 배려와 이해도가 진짜 아까 얘기하셨던 믿음이 남다르다. 그런 생각을 제가 깊이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그렇게 7, 8년 동안 박진영 씨 밑에서 방시혁이 컸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서로가. 지금도. 그랬는데 지금 방시혁 씨는 3조 8천억 원의 개인 재산을 가지고 있고 박진영 씨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 몇 분의 1에 불과한 5,200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이 나와서 대화를 1시간 반을 하는데. 저는 보통 사람 같으면 언뜻 박진영 씨가 방시혁 의장을 이렇게 좀 내리누리려고 하고 뭔가 좀 넌 그래도 내가 키웠지 내 밑에서 컸지라는 걸 자꾸만 과시하는 게 통상적인 사람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 내내 박진영 씨는 계속 방시혁의 공이고 방시혁이 너무 잘했고 훌륭했고 초질관 그러한 멘트로 끝까지 갑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박진영 대표의 어떤 그 겸손, 다른 사람을 내세우는 배려. 야, 어떻게 보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가장 중요한 기업가 정신일지도 모르겠다. 기업가 정신뿐만 아니라 사람 살아가는 도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남을 내세우고 남을 배려하고 겸손하고 이것이 아닌가. 저는 그거를 굉장히 깊이 느끼면서 그 프로를 봤습니다. 여러분, 올해 2023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올해 더 이상 여러분들을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2024년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